여러분 생각에 금융투자의 영역에서 심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증권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가 심리학이라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도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도 아닌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뭐? 90%? 투자가 무슨 눈치 게임이냐? 나도 투자할 때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근데 결국 오르는 이유가 심리라고 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뉴스에 팔고 펌핑뉴스에 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뉴스 보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매수를 하고 좋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90%가 심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원유 가격,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와 금융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접한 대중과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때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호재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 뉴스에 웃기도 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전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보셨잖아요. 분명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빠지면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재는 이미 뉴스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뉴스의 팔아라가 진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분명히 악재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땐 뭐라고 하나요? 이미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최악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경우들이 반대로 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렸으면 그에 맞춰 기사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움직여도 이 정도를 쓰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온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 경기 침체를 피했다.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 제가 나열한 이런 사건들 자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이 심리가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의 변화를 뉴스는 마치 그 사건이 그런 시세를 만든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같이 아무리 큰 악재로 보이는 사건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이 덤덤하고 오히려 호재로 보면 뉴스는 이런 시장의 반응에 맞춰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 심리 현상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론이 갖다 붙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사고까지 꼭 가셔서 뉴스가 만들어내는 대중심리의 선동 효과까지 생각하시면 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 투자의 90%가 심리 게임이면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라며, 시간을 리스크로 녹이라며, 그래놓고 모든 게 심리다?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살짝 드시죠? 근데 이 스스로의 질문들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쏟아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예측해야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그 시장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뉴스에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쏟아지는 단기 시황과 뉴스들은 다 공해고 그런 공해를 만들어내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심리, 즉 오늘은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졌고 괜찮아 보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싫어지는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단기적 시장 심리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시장 심리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변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산을 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 원래 안 좋게 봤었는데 원래 좋은 건지 몰랐었는데 처음엔 그 투자의 가치를 몰랐는데 1년, 2년, 5년, 1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즉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심리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산을 태우는 것이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제적 해자의 유무? 비트코인의 원리와 메커니즘? 부동산의 입지와 땅의 사용 가치 등 각 자산별로 이미 기본 속성으로 확보되었거나 장기적으로 보완될 플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만 있다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아무리 경기에서 운동을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끊임없이 고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도 내가 만든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면 원래는 좋은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눈치채고 언급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면 즉 시장 참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서서히 알아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앞서 언급했던 각 자산의 기본 속성과 함께 장기적 우상향을 판단하는 구조에 포함할 수 있고 저는 이 심리의 장기 추세가 90%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에서 50% 이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테슬람들은 왜 테슬라에 열광하는가? 비트코이너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왜 이 커뮤니티는 점점 확장되는 거지? 이 심리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생긴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속성과 펀더멘탈, 경제적 해자 등의 특장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왜 살까? 아니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벌고 집은 그냥 월세로 주거비용 적게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것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광할까? 부동산이 뭐라고 부부싸움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까? 이게 뭐라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걸 깊게 이해하지 않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만 보면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영역 안에서도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랫동안 이 자산의 생리와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미국 주식, 코인에 모두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태나 규모, 연령, 직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이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제가 하는 이 토탈 인베스팅의 방식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30년까지 이 투자의 대장정을 유튜브에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각 자산에 대한 편견 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시고, 만약 시장의 장기적 심리 변화가 나타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뭘 바랍니다. 해도 늘 부정적인 사람은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불만이고 삐딱하게 보는 게 무언가를 맹신하지 않아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과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파편들을 찾아 짝을 맞추며 머릿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 능력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많은 투자 그루들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실전 투자 강의에서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3가지 요소로 예리함, 직관, 상상력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 말씀하신 3가지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 직관은 오랫동안 주식 투자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리함.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한 끗의 엣지를 딱 보여주는 순간을 예리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가 논리적이고 뭐가 비논리적인 것인지를 나눠볼 수 있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논지를 펼치는 사람과 궤변을 펼치는 사람의 이야기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런 능력이 예리함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관. 오랫동안의 주식 투자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냥 무의식적인 논리력이래요. 그러니까 내 의식에 의해서 나오는 논리력이 아니라 나의 메타인지나 아니면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오는 논리력, 이런 느낌. 그러니까 딱 어느 순간 땅 하고 딱 떠올랐는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읽고 답습하고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무의식적 영역에서 어느 순간 훅 하면서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걸 직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전 무의식적 논리력. 그러니까 보통 직관이라고 하면 그냥 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에 의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직관을 철저히 배제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배제해라, 뭐 이런 것처럼 감정, 감, 이런 걸 직관이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표현하는 문구들이 많은데, 코스톨라니 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직관도 논리력이다. 단 무의식적 논리력이다. 무의식적 영역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논리, 그걸 직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상상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는 능력, 이게 상상력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과 플랜 A, B, C를 다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게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망회로 돌린다라는 걸 되게 나쁜 표현으로 쓰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희망회로라는 것도 상상력이 있어야지나 가능한 거예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회로라는 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희망회로든 아니면 불행회로든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상상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그걸 깊이 생각해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내는 것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라는 거를 저는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여기까지가 코스톨라니 옹이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이 위의 3가지 능력들은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리스펙, 너는 그래도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 라고 물으신다면,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상상력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이 틀리겠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같은 겁니다.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했다고 왜 너는 엄마만 좋아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리함은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학습이 되면, 그리고 갈고 닦으면, 우리가 칼을 계속 갈면 예리해지듯이 이거는 수련을 통해서 좀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직관이라는 거는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런 상황일 땐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쌓여서 늘어날 수 있는, 키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리함과 직관은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근데 상상력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서 늘릴 수 있는데 한계도 있지만 늘릴 수 있더라도 어렸을 때 늘려놔야 돼요. 상상력에 대한 훈련이 어렸을 때 되지 않으면 쉽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코스톨라니 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상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만들 미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상상력이거든요. 테슬라가 만들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차가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전기차가 보급돼서 돌아다니기 전에 테슬라를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농지에 아니면 그냥 일반 빈 공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엇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니면서 동선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상권은 여기가 발달할 거고 아파트 단지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상상력의 소유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에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연습하려고 그러면 이미 머리가 굳어 있어서 잘 안 돼요. 이 상상력이라는 건 좀 말랑말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랑말랑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굳어버렸다. 그 굳은 상태에서 굳은 데다가 물로 부어가지고 좀 불려가지고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해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물기 때문에 똥파리만 쌓여요. 약간 이런 부작용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젤리 상태로 말랑말랑할 때 그 상태에서 상상력에 대한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삶에서의 이슈, 논쟁들을 꺼내서 아예 굳어있는 머리를 한번 말랑말랑하게 다시 좀 데워보고 좀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상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보여지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는 그냥 논리적인 영역이냐 비논리적인 영역이냐에서 논리를 선택하는 예리함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것 다음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러면 난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직관이나 그런 것들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면 1만 있는데 1에서 1000만을 생각해내는 상상력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려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런 화창한 날씨에 이런 섬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섬을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무슨 독도같이 생겼네. 독도같이 생겨있는 섬이 뭐 약간 이빨 모양처럼도 생겨있고 특이하다 라고 하는데 그냥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은 요 밑에 이런 그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거 보면 뭐죠? 공룡 머리뼈였네? 야, 머리뼈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이런 섬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섬 밑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공룡 뼈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상가, 공상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망상가나 공상가로 넘어가지 않고 투자자로서 남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것에 더해서 예리함과 직관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상상력만 풍부하다고 투자자는 아니죠. 코스톨라니옹은 위의 세 가지와 함께 몇 가지 요소들을 더 설명하셨었어요. 그것들은 이것입니다. 더불어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 자신의 생각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 즉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저는 이 인내심, 지구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톨라니옹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엔 운도 좋았다고 말하는 겸손함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국 절제력, 융통성, 인내심,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복귀해보는 능력, 그 다음에 운빨에 대한 인정까지, 이러한 능력들을 모두 갖춰야 코스톨라니옹이 인정하는 진정한 투자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의 덕목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갖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예리함, 직관, 상상력,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계십니까? 부족하나마 이 세 가지 모두 갖고 계신다라고 자평하실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투자자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능력이라도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키워야 될 거고, 하나의 능력이라도 특출나다면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절제력, 융통성, 인내심,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들을 복귀해 볼 수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운빨을 인정하는 어떤 겸손함까지 모두 갖추었다면 진정한 투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능력들을 모두 갖고 가고자 좀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배양될 수 있는 능력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옹이 두 번째, 투자자는 어떤 직업에 가장 가까울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스톨라니옹이 생각할 때는 투자자와 가장 가까운 직업은 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딱 저는 이 순간 떠오르는 게 시골 의사 박경철 선생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유튜버 중에서도 의사분들이 투자를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뭔가 이런 것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뒤쪽에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 정치가, 영업자도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변호사들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분들을 봐도 투자, 그 다음에 호기심이 되게 많으세요.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분들이 얼마나 투자를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 보고 있죠. 정치가분들은 여야를 상관 안 하고 투자를 잘하십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자라는 건 이제 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셀러나 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무언가 물건을 팔기 위한 활동들이 결국은 이런 투자의 행위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코스톨라니옹께서는 엔지니어, 경제학자, 경영학자와는 비슷한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딱 엔지니어 하는 순간 전 떠오르는 게, 코인에서도 비트코인보다 알트로 가시는 분들 중에 이 엔지니어 베이스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은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점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왜 의사와 투자자는 비슷한 직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코스톨라니옹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투자자와 의사 둘 다 일단 진단을 먼저 한답니다. 예를 들면 왜 주식시장이 강세지? 아니면 약세지? 어떤 주식이 왜 떨어질까? 이건 왜 그냥 있지? 이런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진단으로부터 치료 방법들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 게 의사의 마인드라면, 이런 마인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채면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죠.
플랜 A가 틀렸다 그러면 플랜 C, B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 다른 방도들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연하게 변화를 해주는 것. 이것이 의사나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단과 처방, 진단과 처방, 이것을 반복하는 게 투자하고 맥이 닿아 있다. 결국에는 코스톨라니옹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학과 투자도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이든 투자든 과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의 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는 개념보단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간 사람은 이건 기술자죠. 예. 환자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손끝과 판단에 맞춰서 정확하게 병을 제거해내는 기술자이고,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나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은 의사하고는 정반대로 완전히 수학적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 이들 엔지니어나 경제학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직관을 배제한대요. 그런데 투자자에게는 코스톨라니옹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관이 필수적이죠. 세 가지 덕목, 예리함, 직관, 상상력 중에 하나가 직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엔지니어나 경제학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업무나 일을 해오다 보니까 모든 사고방식이 이 틀 안에 갇혀 있고, 그러면 결국엔 투자에는 불리한 구조죠. 투자자는 상상을 하는 반면에 엔지니어는 계산을 하고, 변호사는 엔지니어하고는 또 약간 다르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상상력과 직관이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신 무한정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코스톨라니옹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투자자가 가져야 될 덕목과, 투자자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과 어울리고 어떤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는지를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냐 없냐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열됐던 코스톨라니옹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행위가, 아, 이게 투자였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투자네 라고 조금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틀 안에서만 계산해서 딱딱 앞뒤를 맞춰가지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어 보이게끔 하고 완벽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껴맞추기식 논리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맞지 않는 요소들을 억지로 연결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그 틀 안에 딱딱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참지 못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좀 적합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부정하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야,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던가, 야, 이런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존재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 아니면 상상력이 아주 미천한 상태에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투자자에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가격의 오르내림을 자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든 설명해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 아, 도대체 왜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사 내용들 보면서 기사 내용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거 보고, 아, 이래서 떨어졌구만, 아, 오케이 알았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 해결의 개념이긴 한데, 뭐라도 틀려도 좋으니 나한테 일단 답을 줘봐, 그냥 가장 그럴싸한 얘기 해주면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게, 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약간 투자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읽으면서도 또 한 번 느꼈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는 일단 매우 유연해야 된다. 굉장히 유연하고, 그 다음에 까칠한 사람이라기보단 좀 온화한 사람, 그 다음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자에 접근하기 특히 장기 투자라면 이런 유연한 생각을 갖고 긴 시결로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굉장히 예민하게 가격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차분한 수도승의 마음으로 온화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투자한 내용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구현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투자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계산보다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어서 확신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다라는 마지막 멘트를 한번 날려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 옹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투자자, 이 내용에서 좀 귀감되실 만한, 도움이 되셨던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장기 투자든 단기든 트레이딩이든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무언가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목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열심히, 그리고 투자에 지속력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주식시장의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한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 축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톨라니 옹은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시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 저서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좀 뛰어난 해안으로 8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시면서 하고 있었던 내공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기업의 내재 가치에 맞춰서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설명하는데, 코스톨라니 옹께서는 그러한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실적에 의한 상승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이것이 있고 없고가 주가의 향방을 가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라는 것을 창안하신 겁니다. 코스톨라니 옹은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설명하셨는데요. 그 주식시장에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성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 있었던 내용을 해당 부분 사진으로 찍었던 것인데, 이 내용을 조금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달걀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각각의 A1, A2, A3, B1, B2, B3로 나누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시기부터 망곡점이죠. 달걀의 망곡점을 돌아가는 지점들에 의해서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A1, A2, A3로 가는 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B1, B2, B3죠.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강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달걀의 모형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달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걀을 기준으로 망곡점들이 있겠죠. 이 망곡점 기준으로 해서 망곡점을 돌 때 도는 구간들이 이 아래쪽 부분은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가 이 구간이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 구간을 흔들면 여기가 A1 구간, A2, 3 가서 금리가 서서히 인하되는 게 멈춰지고, 이 시점부터 A3 구간에서 B1 구간, 2, B3로 갈 때 이 구간 넘어서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돼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던 이 A1, A2, A3 구간에서는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점점 고점으로 향해 가는 거고요. 이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유동성이 흡수되기 때문에 B1, B2, B3로 갈수록 이제 금리가 점점 인상되면서 주가도 빠지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다시 A1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서 제가 나와 있던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유튜버 부자 회사원님이 관련 채널에 정리해 놓으셨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임계점, 그러니까 망곡점을 지나는 부분에서 유동성 증가 계획이 페드에 의해서 발표가 되면, 이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돈을 더 푼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첫 번째 A1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 A1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적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이때는 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관심만 있고, 매도량과 매수량이 같은데 소심파만 조용히 매수한다 라고 한 내용이 나오고요. A2
소지역 유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다음에 서서히 중앙부로 이동하는 요쯤 됐을 때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들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상황이 좋으면 상승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락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 소심파는 여전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A3 구간으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폭증합니다. 이게 과장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부안해동 파가 합류하고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언론이 주식 대규모 매입을 연일 보도하고 사교 모임의 주요 화두가 이제 주식 투자, 돈 벌었다는 자랑, 고평가된 종목들인데도 계속 사고 그 다음에 유행하는 종목만 매수하고 있다. 근데 이때부터 소심파는 조용히 매도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3 구간에서 B1 구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여러 차례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이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유동성이 흡수되는 구간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B1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서서히 감소한대요. 그리고 소심파는 이때쯤 이제 매도를 다 끝내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슬슬 투자자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는 시기고 그 다음에 B2 구간으로 가면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주식 소유자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 근데 이때 모두 판 소심파는 편안하게 관망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는 구간이 B2가 구간이고요. B3 구간이 되면은 이제 여기도 과장 국면인데 거래량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는 제일 적고 비관주의가 완전 팽배하고 기업이 멀쩡한데도 다들 매도하기 바쁘고 그럴 때 이제 가격이 똥값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소심파가 조용히 헐값에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유동성이 증가한 계획들, 경기 침체를 우려한 유동성 증가 계획을 세우면서 발표가 되면 다시 A1으로 돌아가는 계란의 순환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걀 이론의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코스톨라니 옹 자체가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핵심 요인이 유동성이라고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의 핵심도 유동성입니다. 즉 투자의 거장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의 핵심이 돈의 양이고 이는 시장에 돈이 풀리느냐 줄어드느냐로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코스톨라니 달걀의 결론. 주식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초입에 매수해서 이 초입이라는 거는 A1과 B3 구간이죠. 앞서 보셨던 내용으로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A1과 B3 구간이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고 유동성 흡수 구간의 초입인 B3하고 B1 구간에선 매도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판다라고 되어 있는 A3하고 B1 구간이 그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변화가 주식시장에 결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대략 5년에서 10년 사이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금리의 변동에 따른 유동성 변화에 중심을 두고 시장 심리의 변화에 맞춰 매매하는 방식을 코스톨라니 옹께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5년의 사이클을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이용해서 이런 사이클에 맞춘 매매 타이밍을 본다기보단 지난 2022년 대하락장의 흐름에 대입해서 투자의 계절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현인들의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투자 방식과 상황에 맞춰서 활용될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심리와 행동 양식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좋은 투자 현인들의 책을 읽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겠죠.